지금 현 정부의 수장이죠. 지금 진짜 X에 계속 뭔가를 내고 있어요. 다주택자 집 팔면 전월세가 부족하지 않다. 그거는 이상한 논리다. 오히려 수요가 줄어서 집값이 안정이 된다. 다주택자가 없어지면은 집값이 안정화된다. 그러니까는 트위터 X에 이제 이런 얘기를 남긴 거예요.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은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은 이 말은 맞죠. 근데 그러나 이제 반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은 전월세 공급은 줄지만 무주택자가 사고 1대1 교환처럼 전월세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아 이걸 몰라서 그러는 걸까? 진짜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걸까? 저는 그거는 알 수는 없겠지만은 개인적 의견을 좀 드리면은 전월세 수요가 줄어들고 동시에 공급만큼 수요도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 축소만 부각되는 건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주택 매매 시장의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러니까는 매매의 물건들이 나와서 무주택자를 산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전월세 가격, 전월세 수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1대1로 매매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는 전세 수요, 월세 수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안 그렇거든요. 일단은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은 세입자가 모두 매수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구매력이 불일치하거든요.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을 기존의 전월세 세입자가 모두 매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택을 매수하려면요. 대출 규제, 높은 금리, 취득세, 상당한 자본력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지금 자금력이 필요로 하는데 그 자금을 정부에서 또 막았죠. 그 대부분이 자금력이 부족한 세입자들이 많을 수가 있고 그래서 주택을 매수 못하거나 임차 시장에 머무르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게 1대1 교환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냥 전월세에 거주해야 되는 수요가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만은 이게 1대1 형식으로 교환되는 게 아닙니다. 구매력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윤희숙 전 의원이죠. 대출 꽉 막고 다주택자 팔면 돼? 전월세 내쫓고 현금무죄 재테크 이 바보 행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비판을 하는 게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수요가 줄 주택 매물이 증가해서 집값이 안정된다라는 취지의 이 주장 자체가 바보 정책 사례다라고 망언으로 이제 직격탄을 날렸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다주택자가 1대1 교환이 아닙니다. 구매력이 좀 다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일단은 신규 가구가 생성이 되잖아요. 신규 가구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신규 수요가 생성이 돼요. 요런 임대 수요도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집이 한 개가 생기면은 매도를 하면은 그 집을 세입자가 산다고 쳐.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구, 새로운 신규 가구들이 형성이 돼요. 임대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거든요. 부동산 시장은요, 수요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년 결혼도 하고 독립도 하고 발령도 받고 학군 이동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가구가 지속된다. 또 이혼도 합니다.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로 따지는 게 아니라 세대수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보면은 우리가 집은 세대수로 필요한 거지 인구로 필요한 게 아니에요. 냉장고가 가구로 필요한 거지 개인으로 필요한 건지 이것도 따져봐야 돼요. 비슷한 원리예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수요가 고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수요들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수요들이 첫 주거 형태로 대부분 매매가 아닌 전월세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가지고 실거주자가 입주해버리면요. 전체 임대용 주택의 파이가 그 자체가 조금 작아지기 때문에 새롭게 시장을 진입하는 임차인들은 더욱더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이게 또 전세값을 폭등을 시키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이재명 씨의 논리는 이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의 개념들이 이제 좀 번외로 좀 얘기를 하자면요.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이 거의 100%가 넘었잖아요. 이제 자가 보유율 자체는 60%지만은 근데 이 100%가 넘는다고 해도 입지 가치가 높아서 수요가 높은 곳은 아무리 집을 지어도 모자르고요. 입지 가치가 낮은 곳은요. 조금만 공급해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요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의 욕망의 정서도 포함되어서 시장에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입자들도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들여가지고 좋은 데를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수요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의 수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입학 정원을
아무리 높이고 늘려도 경쟁률은 높습니다. 반면에 지방은요, 입학 정원을 계속 줄여도 정원이 안 찹니다. 똑같은 대학이에요. 근데 심리적 수요의 온도차가 크단 말이에요. 집도 비슷해요. 그래서 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에는 높은 진입장벽을 만약에 예전처럼 정부에서 둔다고 하면 지금처럼, 근데 과거는 그런 문턱들을 높게 뒀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문턱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욕망 지수를 무시하고 숫자와 도덕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수요자가 힘드냐? 결국 최종 힘듦의 종착지에는요, 현금이 없는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이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수요라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숫자로 산술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의 어떤 X에서 나온 발언을 보면은 이거 자체가 한 개가 빠졌으니까 한 개가 더해진다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10명의 매도자가 없어지면은 그만큼 임차 수요도 그 임차인들이 샀으니까는 10개가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새로운 게 유입이 되거든요. 부동산은 고인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이거든요. 근데 고인물이면은 한 번에 물을 한 바가지를 뜨면은 이재명 씨의 말이 맞겠죠. 근데 물은 계속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데 물이 안 흘러가요. 그런 차원에서 수요를 접근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다주택자 없어지면은 임차 수요도 줄어들고 그 사람이 집을 사니까 없어지는 거야. 뭐 1대1 교환도 아니고 그 숫자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심리적 수요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요. 저는 민간 임대 주택의 공급자로서의 순기능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민간에서 임대를 담당하는 게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나머지는 공공에서 담당하고. 근데 공공에서 이 기능들을 스스로 하지 못하면서 민간의 다주택자들,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를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 불안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부동산은 거래의 순환의 문제로 접근해야지 수학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의 거래를 시장의 논리로 접근해야지 도덕적 논리와 규제의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선한 말로 포장해가지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말처럼 들리지만요. 그 뒤에는 약한 사람한테 어려운 결과들을 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지금 이 논리 자체가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은 또 박수를 치고 있겠죠. 근데 그 박수 치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될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이런 규제의 결과물과 지금처럼 시장 경제의 자유를 억압하면요. 그 결과물은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하고 돈 있는 사람은 부의 재배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시장이 어떤 거냐면요. 원래 부가 1등부터 100등까지 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를 이런 통에 넣었어요.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가 바뀌잖아요. 지금 그런 시기예요, 사실은. 근데 돈이 없는 사람 그 게임에 참여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면요. 지금은 대출 능력이 안 되면 집 사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자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신혼부부도 규제의 직격탄으로 대출에 대한 가능 금액들이 줄었잖아요. 실질적으로 10, 15 대책 이전에 2억 5천을 대출할 수 있었던 무주택 청년 가구가 1억 9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처음 집을 사는 사람한테 이 1억 5천, 6천이 되게 크거든요.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가 4억 7백 정도를 대출 가능했던 것들이 3억 7백 거의 1억이 줄었습니다. 대출 능력이 안 되면은 집 사기가 어렵고 대출 능력이 돼도 대출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대출이 안 되지만은 현금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부의 자산에 탑승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정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런 분들은 무주택 청년이고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자립적으로 자산을 키우려는 사람은요. 대출의 레버리지를 허용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을 했잖아요. 나는 성을 쌓았으니까 되는데 다른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재정적으로 괜찮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언빠 찬스를 쓸 수밖에 없죠. 언빠 찬스, 증여라든지 상속으로 이제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서 부의 격차가 일어나는 겁니다. 양극화가 더 심화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규제가 생기면서 언빠 찬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증여와 상속이 실질적으로 규제를 통해 가지고 1년 새 2배가 늘었답니다. 왜 늘었을까요? 돈을 융통할 데가 없으니까 언빠 찬스를 쓴 거 아닙니까? 돈이 없으신 분들은 부족하신 사회초년생이나 시작점들은 요거 안 돼가지고 좋은 데를 못 가는데 언바 찬스를 쓸 수 있는 사람들만 성장하게 만든 거예요. 결국은 규제로 막았지만은 돈을 버는 사람은 현금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결국 돈 없는 사람 집 못 사게 한 거예요. 이런 규제의 결과들이.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리 집이 많아도 대출이 막힌 실수요자들 실탄이 없어서 못 쏜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내놓은 집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출도 막았잖아요. 너무 웃긴 거예요. 너희들한테 기회를 줄게. 너희들
집 좀 넘겨 하라. 그리고 세입자들 집 사라고 했는데 정작 그 사람들한테 근데 대출은 조금 내가 못 해주겠어. 내가 그렇게 말은 했는데 대출은 내가 지금 가계부채 위험하고 나는 그런데 국가부채 좀 많이 쓸게. 난 너희들을 성장시켜야 되거든. 국가부채 많이 쓸게. 근데 너희들은 지금 가계부채가 위험하기 때문에 쓰면 안 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은 많이 내놨는데 다주택자를 내놓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걸 누가 삽니까? 돈 있는 사람이 사는 겁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규제의 결과물은 어려운 사람을 더 난감하고 어렵게, 그 다음에 돈 있는 사람은 부유하게 부의 재배열이 시작되는 겁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이제 월세로 밀리는 거죠. 인천 송도, 청라에 100만 원 이상의 고액 월세 25% 급증했답니다. 전세 대출 규제 탓. 전세도 규제를 막았잖아요. 이 전세 규제도 6.27 대책 때 수도권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금지했잖아요. 보증 한도 자체도 종전에 90%인 거 80%로 줄였잖아요. 그리고 6.97 대책에서 1주택자들의 수도권의 전세 대출 한도를 2억으로 축소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 돈을 못 빌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월세 내야죠. 주거비가 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규제로 인해서 가격은 올랐지만은 정부는 자기 탓이 아니라고 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이 작년 13.5% 껑충 팬데믹 이후에 최대 상승폭이 일어났는데 일단은 이거는 자기 탓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포함해서 대출에 대한 규제를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집값이 올린 것을 타인한테 전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저를 좀 걱정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집값 상승론자 유튜버 세무조사 실시 문재인 정부 때와 똑같아. 왜 항상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은 꼭 이런 세무조사랑 이런 것들이 더 강화가 될까요? 집값이 올린 것이 상승론자 뭐 소위 말하는 저도 상승론자 유튜버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세무조사 털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학고바잖아요. 학고바라는 게 뭐 이제 겨우 8만 가까이 된 조그만 유튜버니까는 저는 뭐 세무조사를 할 정도의 유튜브에서 수익이 안 납니다. 저번 주에 보니까는 유튜브 달러 받은 거 보니까 70만 원 받았더라고요. 많이 받았나요? 그걸로 뭘 하겠습니까? 그걸 뭐 털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제가 뭘 그리고 광고를 합니까? 뭐 홍보를 합니까? 뭘 합니까? 특별히 막 돈이 많이 오가고 하는 게 유튜브로는 없거든요. 제 사업으로는 있지만은.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일단은 너희들이 부추기니까 문제가 있는 거다. 유튜버 탓, 다주택 탓, 그 다음에 임대주택이 많이 없어가지고 문제다. 고가주택 탓, 기득권 탓. 일단 집값 올린 것은 정부에서 큰 몫을 했지만은 그 원인을 딴 데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을 올린 대역죄인들을 찾는 제도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민주당 쪽이니까는 부동산과의 범죄를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러면서 불법은 잡아야죠. 근데 왜 민주당만 되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까요? 그리고 10억 밑으로는 팔지 마요. 단톡방 제보하면 2억 보상. 이거 그거잖아요. 북한에서 서로 감시하는 거 알죠? 서로 감시하면서 이 감시해서 신고하면은 아우지탕으로 끌려가고 알죠? 그 서로 감시하는 걸 뭐가 다릅니까 이거? 물론 단톡방에서 담합하면 안 되죠. 잘못됐죠. 근데 이 지금 이렇게 뭔가를 막 포상하고 서로를 못 믿게 하고 감시하게 하고 대역죄인들을 찾는 제도들을 정말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무튼 유튜브 저는 상관없습니다. 아까 걱정해 주셔서 감사했는데 세무조사 들어와도 됩니다. 들어와봤자 거기서 그 빈손으로 갈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런 시장 상황에서 다짐을 좀 해야 됩니다. 올해는 세금 규제로 인한 매매 매물이 잠길 겁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압박에 따른 전세의 매물도 부족할 겁니다. 그리고 전세 대체제를 찾아 월세 쏠림에 따른 월세 부족도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부는 돈을 풀고 부채를 늘릴 겁니다. 국가 부채를. 이상한 논리가 세상에 펼쳐지게 됩니다. 문제는 자산이 인플레이션에 반응하잖아요. 그러면서 돈이 풀리고 모든 매물이 공급 부족을 향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일어나고 있고 돈이 풀려서 그리고 주식 부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문제는 그 주식이 과연 어디로 갈까요? 주식은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느 순간에 수가 한번 탁 틀리고 확 떨어져 버리면요 부동산 더 무섭거든요. 근데 그건 빼기 쉽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어디에다가 투자할까요? 랍스타 사 먹을까요? 스테이크를 뭐 썰어 먹을까요?
아니거든요. 부동산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런 여건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정책은 매우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의 어떤 겁박과 시장의 상황에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 이 나중에 이 어려움 이후에 겁박의 결과의 이후에 미래를 보시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잘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을 빠져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어려움을 거쳐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거쳐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개인에 맞게 잘 찾아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